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당한 소름 돋는 사기극에 대해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사기극의 가해자는 놀랍게도 너무도 사랑했던 남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제게 처음 접근했던 그 순간부터 사기극이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아주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1년을 만났던 남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도 모자라 2년이 넘도록 스토킹까지 당했거든요. 그 스토커도 처음엔 여느 다정한 사람처럼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언니, 친구들과도 관계를 끊기를 원했어요. 스토커는 제가 보통의 딸들처럼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나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인이 엄마랑 5분이 넘게 통화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자기가 정상적인 성인처럼 굴었으면 좋겠어.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친구들이랑 만나서 실속도 없는 수다나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그래. 그건 고등학생들이 나는 짓이야. 자기 옆에는 내가 있잖아. 나만 보고 내 말에만 옳다고 맞장구 치면 돼. 내가 싫다는 것만 안 해도 자기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자기 나 믿잖아.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아채고는 헤어져야겠다고 바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스토커는 헤어지자는 제 말에 저를 폭행하고 제 친언니의 직장에 찾아가 횡포를 부렸죠.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는 주차돼 있는 아빠의 차를 자기 차로 들이박으며 미친 행위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가족들 보기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죠. 그런데 억울하게도 법은 스토킹에 관대하더군요. 아무리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해도 그 스토커는 벌금만 몇 번 낼 뿐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끝이 날까 싶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그때 남편이 기적처럼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토커를 피해 대학 친구 집에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였어요. 퇴근 후 친구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는 것이었어요. 소연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소연아. 보나마나 그 스토커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무리 옆에 친구가 있다고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치는 것보다 저 때문에 친구까지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됐던 저는 친구에게 도망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 여기 있다가는 너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빨리! 제가 스토킹 당한 사실을 아는 친구는 뒤를 돌아봤다가 스토커와 눈이 마주쳤고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넌 또 누구야? 어? 네가 소연이한테 나랑 헤어지라고 했어? 쓰레기 같은 게. 당장 우리 소연이 옆에서 꺼져. 너 때문에 우리 소연이가 나한테 모질게 대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너만 아니었어도. 스토커가 제 친구에게 달려드는 걸 제가 몸으로 막아서던 그때 쓰레기 봉투 더미가 스토커에게 마구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의 이종사촌 동생이 친구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어 집을 찾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스토커가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친구의 친척 동생은 경찰 조사까지 성실히 임하며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게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일을 고마워 제가 먼저 친구에게 말했어요. 동생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고요. 그렇게 처음 단둘이 밥을 먹던 날 저는 친구의 동생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나 지켜줄게요. 이제 그놈이 얼씬도 못하게 할게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켜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국 친구의 친척 동생에게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스토커는 법정에 섰지만 조현병 진단서를 내밀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말 가해자들에게 관대하더군요. 판결을 알게 된 날 저는 실신까지 해버렸어요. 그런 저를 친구의 동생이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쉬던 한 달 동안 자신도 직장에 휴가를 내고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함께 여행을 다녀주며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스토커도 집행유예 중에 잘못되다가는 실형을 살 수도 있는데 오모알가에 다시 해를 가하지는 않을 거라며 그 남자는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와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모든 불행이 결혼과 함께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과거의 치부를 들킨 것 같았던 저는 더 살뜰히 남편을 챙겼어요. 이제 형님이 된 친구도 저희 사이가 유난히 좋다며 부러워했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으면 진작 소개시켜줄 걸 그랬다니까. 실은 동수가 옛날에 대학 때 너랑 찍은 사진 보고 이 누나 누구냐고 예쁘다고 했었거든. 그땐 그냥 속으로 자식 보는 눈은 있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네가 동수 만났으면 그딴 스토커는 안 만났을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저는 정말 우리가 일찍 만났더라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할 정도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저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벌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자격지심 따위는 없었던 남편이었죠.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마누라가 더 잘 벌면 안 쪽팔리냐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돈 잘 버는 와이프 만난 것도 내 능력이다. 왜, 부럽냐? 나 잘했지? 여보가 나보다 3살 많으니까 나도 3년 뒤에는 여보만큼 벌 수 있을 거야. 그땐 내가 더 잘할게. 나는 여보가 내 롤모델이야. 롤모델이랑 사는 남자는 나밖에 없을걸.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남자랑 사는 여자가 있을까? 행복에 겨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시는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집안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며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저희 가족들도 안정을 찾아가는 제 모습에 점점 저희 남편을 좋아하셨죠. 저는 저희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을 드리면 시부모님께도 100만 원을 드렸어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제가 늘 돈을 많이 썼지만 그런 것들이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받고 나약해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시댁과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몇 번의 아픔이 있었던 터라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아기 초음파를 보고 나서야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를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임신 소식을 전하며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바로 그날 남편의 태도가 몹시도 찝찝했습니다. 마치 제 임신 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 날벼락이라도 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몰아딱 짚어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었지만 확실한 건 우리의 임신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품은 의심을 의심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아이 아빠가 됐으니 마음의 무게가 생긴 거겠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데 기쁘지 않을 리가 없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잖아. 아무래도 내가 임신 중이라 호르몬으로 예민해진 걸 거야.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남편의 모든 행동이
미묘하고 수상하게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자신을 타이르고 다그쳐봐도 남편은 수상했어요. 일단 귀가 시간이 너무 늦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보통 귀가가 늦던 사람도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 일찍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데 늦어야 7시면 들어오던 남편이 그날 이후로는 9시가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회사와 집은 차로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귀가가 점점 늦어지니 서운하고 섭섭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게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이해해야겠지만 임신 초기에 그러니까 내가 좀 속이 좁은 건지 속상하고 그러네. 제 솔직한 심경 고백에도 남편은 예상 밖의 반응이었어요. 변명을 하든 일찍 오겠다 약속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내가 그랬나? 그냥 일 끝나고 바로 온 건데 이상하네. 그런데 여보도 사회생활해서 알겠지만 정시택은 좀 어렵잖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남들보다 오래 해야 되나 보지 뭐. 내가 여보보다 많이 모자라잖아. 남편은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면서 제 속삼함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이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한 번도 출장을 간 적이 없었던 남편이 임신 초기에 갑자기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 출장은 이제 기혼자들보다 미혼인 직원들 위주로 돌린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보도 한 번도 간 적 없잖아. 어쨌든 자꾸 이런 일들이 임신하고 벌어지니까 내가 좀 서운한가 봐. 여보도 힘들 텐데 내가 이런 투정 부려서 미안해. 우리 이번 출장 여행 삼아 같이 갈까? 나도 바람도 좀 쐬고 여보도 덜 심심하고, 응? 제 제안에 남편은 기분 나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보보다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작은 회사라도 직장이 놀이터는 아니지 않아?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여행 삼아 같이 가자니. 그러면 나도 여보 출근할 때 데이트 삼아 따라갈까? 아무리 내 월급이 하찮아도 그렇지 어떻게 출장을 놀러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면 남들 하는 일이 우스워?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았죠.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보고 있자니 사과 말고는 딱히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쨌든 남편을 빨리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해. 나는 여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 출장 너무 힘들겠다. 잘 다녀오고 나는 아기랑 잘 지내고 있을게. 그렇게 남편은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내내 전화 한 통 없었지만 제 전화는 꼬박꼬박 받기는 했죠. 그리고 월요일에 바로 회사로 간다는 통보를 하고는 모레일 퇴근 후에나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시위를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자격지심 따위는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런 말들을 하는 걸까 궁금했던 저는 이제는 형님이 된 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작은 회사 다닌다느니 월급이 하찮다느니 갑자기 그러니까 걱정되더라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아기 생기고 나서 경제적 부담이 커져서 일을 많이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외동이라 네가 거의 친누나라며. 요즘 우리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거 있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제 이야기만 늘어놓았던 탓일까요? 친구의 날이 선 반응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동수한테 듣기로는 네가 진짜 자기를 무시했다던데? 너도 알잖아. 동수가 자격지심 없는 거. 그런 애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소연이 네가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묻고 싶다. 3살이나 어린 내 동생 데려가 살면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니? 너 스토킹 당하는 것도 지켜주고 이해해준 내 동생이잖아. 왜 그런 거야? 저는 황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기억을 샅샅이 뒤져봐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무시했을 리는 없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남편과 깊은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퇴근이 늦어져서 어느 날은 새벽에 들어와 씻기만 하고 출근하는 일도 번번해졌어요. 임신 초기라 잠이 쏟아지던 저는 어떤 때는 남편의 얼굴을 3일 만에 보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일한다고 연락이 되지 않고 퇴근하고는 얼굴을 못 보니 저 혼자 메시지만 잔뜩 보냈어요. 물론 답장을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오는 답장이라고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대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눈독도 들인 적 없었던 명품을 하나둘 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80만 원대 벨트에 300만 원이 넘는 명품 점퍼에 수많은 명품 운동화와 구두를 다용도실 창고에서 발견한 거예요. 귀가가 늦고 출장이 잦고 주말 출근도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에는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수많은 명품이라니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불륜이었죠. 남편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친언니에게 고민을 상담했더니 친언니는 탐정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는 변호사한테 소개받은 곳이야. 불륜 현장 증거를 수집하는데 법정에서 효력이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줘. 이혼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혼자 아기까지 키워야 되는데 재산 분할도 신경 써야지. 너한테 재산 분할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집도 차도 네 돈으로 했으면서 명의는 반반씩 했잖아. 더 빼앗기지 않게 네 거 지켜야지. 냉정하게 따지면 언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뱃속 아기를 생각하면 지금 이러는 게 맞나 싶었죠. 저는 언니에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륜이라는 의심을 잊어버릴 정도였죠. 주말이었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통화 중인가 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대화도 아니고 두서도 없는 말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느끼기엔 그래. 여기저기 아픈 게 다 조상님 때문이야. 그래서 다 조심해야 하는 거야.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욕을 해버릴 거고 내가 욕하면 다 끝나는 거야. 꼽히잖아. 그럼 내가 엄청 혼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거라고.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잠이 덜 깼으면 가서 좀 더 자, 어? 남편은 저를 멍하니 보더니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코를 드렁드렁 골다가 깨서는 잘 잤나며 저를 안아줬죠. 잠꼬대였나 보다 안심하고 넘기기는 했지만 찝찝하긴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한밤중에 남편이 없어서 거실로 나가보니 베란다에서 뭔가 움직이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 남편이 바닥에 한껏 웅크리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응시하는 거예요. 달빛에 남편의 눈빛이 반짝거리는데 사람의 눈빛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어? 들어가자. 일어나. 남편은 제 말에 스르륵 일어나더니 방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잠에 들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다가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떠보니 남편이 침대 위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말이죠.
너무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겠다는 본능이 발휘됐죠. 더 무서운 건 남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여보, 정말 왜 이래? 정신 차려. 나 당신 와이프야. 뱃속에 당신 아기가 있다고. 이러면 안 돼, 어? 한두 시간쯤 지나 조용해진 밖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화장실에 있었어? 나는 어디 갔나 한참 찾았잖아. 임신하고 나서 변비 왔다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요즘 힘들지?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원래 자상한 남편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처음엔 이 모든 행동이 몽유병 같은 병인 줄 알았어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면 잡힘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죠. 하지만 몽유병은 아니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 사이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집안에 홈캠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안심할 순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죠. 어느 날은 회사를 간다던 사람이 저희 친언니 회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친언니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새끼 완전 또라이 아니야? 뭐라는 줄 알아? 어디 감히 처형한테 뭐? 한 번만 안아달라고? 자기가 요즘 너무 외롭다고 나한테 한 번만 안아달라고 했다고.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억지로 안으려고 하는 거 겨우 도망쳐 오느라 욕도 못 해줬다. 너 당장 이혼해. 이놈 미친놈이니까. 내가 다 녹음해놨으니까 소송 때 증거 필요하면 말해.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언니한테 갔었어? 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이 언니한테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지? 당신 요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거 여보가 나한테 시킨 거잖아. 여보가 언니한테 가서 안아달라고 하라며. 여보야말로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어제도 그래. 잘만 하면 일어나라고 깨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나 진짜 요즘 여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잠 좀 제대로 자고 싶다고. 남편은 제가 한 적도 없는 일들을 제가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상태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홈캠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제가 깨워서 잠을 못 잤다는 남편과 욕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제가 밤새 잘만 자는 영상이었죠. 그런데 영상을 보던 남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해서 충격을 받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충격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받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여보 모르게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제 안 될 것 같아. 나랑 이혼해줘. 부탁이야.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차라리 불륜이었으면 싶더군요. 여보가 스토커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놈이 조현병이었고 그래서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조현병이라는 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현병의 증상인 피해 망상, 환청, 환각 모두 남편에게서 제가 본 모습들이었어요. 조현병자 스토커 때문에 여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다시 한번 여보한테 상처를 줄 수 없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 나한테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여보를 더 힘들게 하기 전에 이혼하는 게 우리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해. 이혼해줘. 남편의 병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었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이요. 그 스토커랑 여보는 다른 사람이야. 같은 병이 있어도 여보는 좋은 사람이야. 여보가 나한테 병 때문에 상처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알아.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하지 마. 그리고 요즘 약도 잘 나오고 모든 조현병 환자가 그 스토커처럼 폭력적인 건 아니라고 들었어. 나랑 열심히 치료하자. 내가 많이 도와줄게. 당신이 나 힘들 때 도와줬던 것처럼, 응? 저는 남편에게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병원을 가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아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면서 말이에요. 그 과정을 혼자 겪어내느라 너무 힘들었고 그 티를 내지 않기 위해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장애 진단을 받은 날 임신 소식까지 듣고 무척이나 힘들었다며 남편이 우는 겁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제 임신 소식에 어두워지던 표정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조현병만으로도 힘든 와중에 아이까지 생겼다니 혼란스러웠겠죠.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옷차림을 보고 거지 같다고 하는 환청이 들려서 명품을 사기 시작했다는 남편 말에 모든 의문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남편을 불륜으로 오해하다니 정말 미안했죠. 저는 남편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며 절대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다시 한번 저를 설득했어요.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고 여보는 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아기한테도 조현병 걸린 아빠는 도움이 안 될 거야. 나 때문에 아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나 원망할 일 생길 거야. 그 전에 이혼하고 싶어. 사실 그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기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기에게 해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모든 상황은 남편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떠는 나날이 펼쳐졌습니다. 시작은 남편의 폭언이었어요.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갑자기 욕을 하기도 했고 친언니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화도 모자라 가족들을 찾아가 횡포를 부리기도 했죠. 아빠의 멱살을 잡으며 내 아내 중 그만 괴롭히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예전 그 스토커가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도 남편의 병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됐어요. 아기가 있기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가족들은 하루하루 눈물바람으로 저를 걱정했죠. 친언니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사과를 했어요. 그때 제부가 안아달라고 왔을 때 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원래 조현병이 환청도 들리고 충동성을 억제를 못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너한테 화만 내고 언니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 우리 소연이 힘들어서 어떡해. 제부가 치료가 잘 돼서 다시 전처럼 행복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가족들의 위로가 없었다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욕을 하거나 씻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까지 직접 찾아와서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하기도 했죠. 그거 알아? 세상 모든 남자들이 너를 만나면 다 조현병이 되는 거야. 네가 저주받은 여자라 그런 거라고.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아. 어제도 내가 자고 있는데 날 죽이려고 했지?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나 다 알아. 네가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 하지만 나 이렇게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죽더라도 널 죽이고 죽을 거야.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말이었지만 제겐 큰 상처가 되는 말을 뱉어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치부가 되어 남편의 무의식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죠. 병세가 심해질 때는 집에 언니가 와 있거나 제가 친정에 가서 머무르거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했거든요. 문제는 폭력적인 성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인 성향을 억제하지 못해 제 카드로 명품을 수백만 원어치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나마 제가 발견한 물건들은 환불을 받기도 했지만 영수증이 없거나 사놓고 이미 입어버린 옷들은 반품도 하지 못해 카드값은 오롯이 제가 떠안아야 했답니다. 남편은 매일 약을 챙겨 먹었지만 호전되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갈 때였습니다. 시부모님이 가게로 오라고 해서 남편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줄만 알고 찾아갔는데 뜬금없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가, 저번 달부터 용돈이 입금이 안 되길래 다른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말이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있니? 너희 엄마 아빠 다 교사에 철밥통 대기업 다니는 애가 그럴 리는 없고 말이야. 혹시 말이다. 우리 집안이 너희 집안에 비해 많이 부족해서 업신여기는 거니? 바른 대로 말을 해보거라. 대체 왜 용돈을 안 주는지 말이다. 아기는 12주를 향해 가는데 몸무게는 임신 전보다 줄어서 보는 사람마다 걱정하던 때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홀쭉해져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 따지는 시부모님이었죠.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모르시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용돈은 늘 그랬듯이 남편 통해서 드리고 있었어요. 왜 전달이 안 됐는지는 남편한테 확인해 볼게요. 제가 궁금한 건요. 어머니,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요. 제 말을 끊으며 시어머님의 하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안다. 병이 있다며.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네가 싫다고 했다며. 그건 그거고 용돈은 용돈 아니냐. 아픈 아들 두면 어디 부모 아니라디? 벌써부터 부모 등한시하면 쓰냔 말이야. 안 그러냐? 자식 도리는 해가면서 남편 병수발을 들어도 들어야지. 적어도 조현병이 본인도 주변 사람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병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시부모님이었죠. 딸처럼 여겨준다 늘 생각했었는데 결코 딸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선 기분이었죠. 저는 남편 카드값 내느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용돈은 못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유세를 부리려던 건 아니었지만 용돈 얘기 말고는 아기는 잘 있는지 몸은 어떤지 걱정 한마디 없던 시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죠. 친구에게 찾아가 속상함을 하소연했을 때도 벽이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모가 원래 좀 그래. 그래도 너 생각해봐라. 울고불고 하면서 내 아들 이렇게 될 때까지 넌 뭐 했냐고 멱살 안 잡힌 게 어디야? 3살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이모는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이야. 그리고 용돈은 원래 늘 들어오던 게 안 들어왔으니까 궁금하셨겠지. 그리고 아들이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이모가 너한테 주눅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했다면 양심도 없는 거야. 스토커한테 구해준 평생의 은인이잖아. 아무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왜 용돈을 보내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그 돈으로 옷을 샀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화도 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줬던 카드를 정지시키자 남편은 제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빼내서 긁고 다녔죠. 저는 모든 카드를 해지시키고 제가 들고 다니는 카드 한 장만 남겨뒀고 남편 통장으로 이체시켰던 시부모님 용돈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여보, 왜 돈이 안 들어왔어?
내 카드 끊고 나 거지 만드는 건 괜찮은데 부모님 용돈은 건드리는 게 아니지. 이건 내가 아파서 여보 힘들게 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시위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위할 거면 이혼을 해. 이혼해준다니까. 남자는 결혼하면 다 효자가 된다더니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용돈 한 번 안 챙겨드렸던 사람이 효도 못해 안달인 걸 보니 기가 찼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지금도 악몽으로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날은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딸깍하고 작은 방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확 끼치는 것이었어요. 미칠 듯이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이년 봐라. 자는 척하네. 그 서늘한 말투에 심장은 튀어나올 것 같이 뛰고 숨조차 쉴 수 없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쭈루룩 흘러내렸어요. 순간 드는 생각은 남편이 취한 건지 병세가 심해진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의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맥주 3잔이면 취한다고 잔을 내려놓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술이 문제건 병이 문제건 상관이 없어졌죠. 남편의 그 다음 말에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이년, 이대로 죽여버리면 호상이잖아. 자다가 저 세상 가는 게 호상이지. 안 그래? 소연아, 언제까지 자는 척 할 거야, 어? 와, 이년은 꼭 이렇게 날 열받게 한다니까. 극도의 공포를 느끼던 그 순간 배가 심하게 뭉치는 게 느껴졌어요. 계속 자는 척을 해보려 했지만 배가 뒤틀리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기분에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이 떨렸어요. 참다 못한 저는 아이 아빠인 남편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좀 데려가줘. 우리 아기가 지금 이상한 것 같아. 그때 제 눈에 비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살아있다면 저런 표정이지 않을까 싶은 얼굴이었죠. 여보, 나 좀 살려줘. 119라도 불러줘. 부탁이야. 아니면... 그때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던 남편이 한마디 말을 내뱉고는 방을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태 그 소름 끼치는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됐다. 남편이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하혈을 너무 많이 한 상황이었어요. 밖에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고 겨우 기어나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아기는 제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3일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저도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야말로 끝내야 하는 시기라는 가족들의 말에 저도 수긍이 됐었죠. 그런데 자꾸 남편의 마지막 말이 걸렸습니다. 이제 됐다. 대체 뭐가 됐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말을 하던 때에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던 걸까요? 아무리 제 정신일 때가 거의 없는 남편이지만 그 말만은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때 회사 직원들과 웃으며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남편을 발견했는데 누가 저 사람을 조현병 환자로 볼까 싶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때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는 굳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여기까지 무슨 일로 찾아온 거야?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 이유? 그건 당신이 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야. 난 그때 너무 무서웠고 스트레스로 결국 우리 아기가 떠났어.
여태 내가 보낸 연락에 왜 답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119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이제 됐다고 했지? 대체 뭐가 된 건데? 너 내가 이렇게 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말을 좀 해봐. 우리 아기가 잘못되기라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냐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남편이 가만히 제 배를 내려다보고는 씩 웃는 거예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기 진작 이혼을 했어야지. 우리 여보 고집도 참. 그날 밤에 봤던 그 얼굴, 웃고 있던 악마의 얼굴을 다시 보고 만 겁니다. 분노와 공포,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 해. 이혼하자고. 나도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 말에 남편이 피식피식 웃더군요. 그게 왜 네 집이야? 우리 집이지. 재산 분할 제대로 해서 우리 재판까지 가지는 말자. 그리고 내가 아파서 네가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나한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어. 내가 아프기 전까지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잘 알잖아. 언니가 말했던 우려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만 겁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죠. 그리고 남편은 저를 두고 돌아서며 홀가분한 얼굴로 그때 한 말을 다시 내뱉었어요. 이제 됐다. 그날 밤에 악몽이 떠올라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던 건 저의 안전이 아니라 이혼 그 자체였던 걸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나? 온갖 괴로움이 저를 휘감았어요. 이상하게도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온 뒤로는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집에 대한 권리라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 더 이상 남편을 보기 힘든 제가 친정에서 생활을 했어요. 아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까지 겪어내야 했던 저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이 밀려왔고 스토킹 때도 다니지 않았던 정신과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죠. 몇 번의 상담 끝에 저는 남편의 증상과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의사가 정말 이상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이상해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야겠네요. 아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장애 진단서를 내밀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장애 진단은 의사가 조현병을 1년은 지켜보며 치료한 뒤에도 차도가 없어야만 내릴 수 있는 진단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소연 씨에게 이상 행동을 보인 적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선택적으로 조현병이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연 씨 앞에서는 욕을 하고 환청을 듣고 환영을 보는 사람이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회사로 찾아갔을 때 남편이 웃으면서 동료들과 얘기하는 거 봤다고 했죠. 일단 조현병이 그 정도로 악화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할 수야 있지만 동료들이 환자를 향해 웃어주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아내도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할 정도인데 생판 남인 직장 동료와 사이가 좋다? 말이 안 되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하는 게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아내는 쪽이 소연 씨 우울증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선택적 조현병이었던 남편을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저는 장애 진단서가 진짜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장애 진단서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남편은 제 말에 발끈했어요. 왜? 아이,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가짜로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이혼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이럴 줄 몰랐네. 나는 끝까지 너랑 아기 지키려고 노력했어. 그런 날 사기꾼 취급해? 지금이라도 확인시켜주고 싶지만 그게 이제 없어. 내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내가 찢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끊어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 그걸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인 거. 네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니까? 저는 흥분한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래야 제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네가 아프다는 걸 증명해야 재산 분할 때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줄 수가 있어. 너도 위자료 받아야 치료하는데 경제적 도움도 되고 그러지. 그리고 나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 거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최대한 네가 유리하게 하려고 그래. 장애 진단서 끊어오면 다시 얘기 잘해보자. 남편은 알겠다고는 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장애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았죠. 이로써 그때 그 장애 진단서는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라는 게 밝혀진 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몰래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동료들과 식당으로 향하는 걸 미행했어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남편이 앉을 식당 자리 뒷 테이블에 폰만 두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에게 들키진 않았죠. 그리고 식사가 끝난 남편이 식당을 떠난 후 핸드폰을 실수로 두고 나왔다며 식당에서 제 핸드폰을 찾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녹음된 남편과 동료들의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돈가스인 거 알면 우리 와이프 화나겠는데? 내가 튀긴 음식 먹으면 안 되거든. 저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그래서 먹는 거 하나하나 체크한다니까. 어쩌겠어. 사랑하는데 말 잘 들어야지. 남편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적도 없었고 제가 튀긴 음식을 못 먹게 한 적도 없었죠. 새롭게 알게 된 남편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남자였어요. 동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굉장한 애처가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죠. 당연히 조현병은 철저한 사기라는 게 증명된 셈이었죠. 남편의 거짓말이 드러나서 통쾌해야 했는데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스토커가 조현병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제가 괴로워하던 걸 옆에서 봤던 남편이 조현병이라고 사기를 쳤다는 게 저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이토록 야비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제 자신까지 혐오스러워졌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혔던 저는 예전에 언니가 준 탐정사무소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왜 남편이 조현병 행세를 하면서까지 이혼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내야 했죠. 탐정은 남편 미행은 본인이 할 테니 제게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러 왔다는 핑계로 남편이 집에 있을 시간에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씻는 사이 남편 휴대폰에 접근했어요. 다행히도 연애 때부터 사용하던 잠금 패턴을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열어본 남편의 휴대폰은 말 그대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몇 개의 카톡방에서 한결같이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다 나랑 결혼할래? 라는 톡을 남긴 남편이었죠. 남편 폰에서 알아낸 여자만 3명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어린 여자들이었어요. 그 어린 여자들을 만나려고 명품으로 치장을 했던 것이었죠. 한 명을 오래 만난 불륜도 물론 충격이었겠지만 이런 식의 문어발 불륜은 정말이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놈이었구나. 밑바닥을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중 한 명의 이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저도 잘 아는 여자였습니다. 동명이인일 거라 굳게 믿으며 그 여자의 카톡 정보를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죠. 제가 아는 그 여자가 맞았거든요. 저는 상대 여자들의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으로 옮겨놓고 톡방을 하나하나 사진 찍어 놓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제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셈이었죠. 그리고 바로 제가 아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보았어요. 남편과 바람난 3명의 여자 중 한 명은 바로 남편의 사촌 누나이자 남편을 제게 소개해준 친구였어요. 내 남편, 동수가 무려 3명이나 되는 여자랑 바람났어. 말도 안 돼. 동수가 그럴 리가. 뭔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왜? 오해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3명 중 한 명은 나도 아는 사람이더라. 친구는 머뭇거리더니 겨우 입을 열더군요. 그게 누군데? 김주희 바로 너. 너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사촌끼리. 진짜 더럽다 너희들. 이런 인간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동안 모든 속내를 다 털어놨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친놈들. 내가 너희 가만둘 것 같아? 그게 소영아. 제발 살려줘. 나도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변명 집어치워. 당장 달려가서 네 머리채 잡고 싶은데 내가 우선 해야 할 게 있어서 참는 거야. 넌 내가 모든 사실 다 알았다는 거 동수한테 말하지 말고 반성하면서 내 연락 기다려. 알았어? 남편의 이 내연녀들을 다 박살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순서대로 해야 했죠. 저는 시부모님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제일 붐비는 저녁 시간대를 노렸어요. 저는 식당 한가운데 서서 훌쩍거리며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이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사실 전 끝까지 가정 지키고 싶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조현병이라고 해도 저한테 온갖 욕을 하고 저희 친언니한테 성추행을 해도 아픈 사람이니까 이해가 됐어요. 임신한 저 죽이겠다며 악마같이 웃을 때 무섭긴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라 이해했어요. 제가 아이가 유산돼서 피 흘리고 있는데 출근하는 거 보면서 책임감 강한 사람이니까 병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현병이 정말 힘든 병인가 봐요. 그리고 조현병이 유전 질환이라는 거 알고 어머님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가 자기 아들 조현병 병수 밟드느라 삐쩍 말라서 다 죽어가는데 용돈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참 너무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조현병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무슨 화가 나겠어요. 어머니도 조현병 치료 잘 받으세요. 그러다 아버님 죽이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드님처럼 이혼당하면 어떡해요. 저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식당 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부모님을 향해 욕을 하고 식당을 나가기도 했죠. 얼굴이 노래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식당을 나서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협하는 자기 아들의 조현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 알려줄 수 있어 행복했죠. 이제 남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증거를 충분히 모았음에도 이혼을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은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혼은 남편에게 벌이 아니라 상이었죠. 저는 남편을 박살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편에게 엿을 먹일 방법을 찾아낸 거죠. 저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증거는
남편이 제게 끊임없이 했던 기이한 행동들이 찍힌 홈캠 녹화본과 제 핸드폰 녹음 파일이 증거였어요. 홈캠에 찍힌 남편의 기이한 모습들과 남편의 폭력성이 담긴 녹취록, 결정적으로 저를 위협하는 장면과 그로 인해 유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저를 방치하고는 휘파람을 불며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이 고스란히 홈캠에 촬영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조현병인 척 연기를 한 거였지만 증거 앞에 남편 말을 믿어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지 발등 지가 찍은 거였어요.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스스로를 조현병이라고 믿는 심각한 망상 증세와 그때마다 다른 인격을 보여주는 인격 장애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남편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죠. 제가 계속해서 이혼을 망설인 건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어요. 가족이라야 계속해서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보도 조현병 꼭 낫고 싶어 했잖아. 우리 조현병 나으면 다시 행복하게 잘 살자. 남편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두 손을 모아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소연아, 아니 누나, 내가 잘못했어. 나 사실은 여자 좀 편하게 만나고 싶어서 그랬어. 처음에 돈 잘 버는 누나랑 살아서 너무 좋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일찍 결혼한 것 같아서 막 억울한 거야. 그래서 놀고 싶었어. 돈 많은 척하니까 여자들이 막 꼬이더라고.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근데 임신했다고 하는데 무섭더라. 나는 아직 아빠가 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래서 그랬어. 조현병 아니야 나. 나 진짜 멀쩡해. 그때 침대 위에서 막 내려다보고 그랬던 거 그거 다 연기야. 놀라면 애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랬던 거야. 너한테 아주 감정 없어. 나 아직도 너 사랑해. 알지? 그러니까 나 좀 꺼내줘. 나 좀 살려줘 누나. 어? 여기 너무 무서워.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어? 저는 남편의 그 말도 녹음해뒀어요. 남편은 진짜 정신병이 아니기에 조만간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뱃속의 아이를 해하기 위해 남편이 했던 행동들은 모두 법적으로 남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증거가 되겠죠. 남편은 3달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조현병처럼 행동한 것은 자기가 모두 연기를 한 거라고 시부모님에게 고백을 해서 여러 검사를 다시 받아 정상인 판정을 받아내었죠. 정신병원에서 탈출에 성공한 남편은 언제 제게 사과를 했냐는 것처럼 또다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비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수많은 증거들이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죠. 남편은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던 것처럼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제가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총 3명이나 되더라. 그 3명 모두한테 위자료 소송할 건데 그중 한 명이 참 독특한 사람이더라고. 뭐?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남편 표정이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다. 지 친척이랑 바람을 피우고. 네 가족이랑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회사 사람이 이 사실 알면 참 재밌겠지?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누나. 누나, 여보. 제발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나 좀 살려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의 가족, 지인, 친구들에게 제가 그동안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남편의 불륜의 증거들을 공개했어요. 아마 대한민국 땅에서는 얼굴 들고 살기 힘들 거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제 친구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쪽 가족들에게도 친구와 바람났던 외도남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죠. 꼼꼼하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며 지방 어딘가에서 숨어 산다고 들었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지금은 친정집에서 제 남은 상처를 치유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